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을 위한 초대형 잭팟. 2. 중국 철수. 한국 신공장 건설. 3. 영국의 충격적인 성명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최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크라브 자주포의 포신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이 크랩 자주포는 영국에서 설계한 155mm 포탑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K9 자주포의 차체와 결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는 한국 기술을 적용한 자주포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K9 자주포의 포신 사진은 K9 자주포의 내구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랩의 포신이 절단되었는데 어째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포신이 절단된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의 하루 최대 사격 가능 횟수는 100발이지만 이를 훌쩍 넘어 200-250발을 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포신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K9 자주포의 내구성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사격 횟수의 2배를 훌쩍 넘겨도 차체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고 이 때문에 각광받는 장비 역시 궤도형 자주포와 전차 대신 트럭 탑재 자주포와 지뢰방호 장갑차 등 국지전이나 해외 분쟁 개입에 적합한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유럽은 중화기 급구를 외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K9 자주포 648문 구매가 포함된 한국산 무기거래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고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주포 크랩크라브를 보유한 폴란드는 왜 극동의 먼 나라 한국에서 급하게 K9을 들여온 것일까요?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산 2S 122mm 자주포를 서방 규격인 155mm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의 산물이 바로 크랩 자주포였습니다. 원래 크랩의 포탑은 영국 배 시스템이 만든 AS90 자주포를 사용하되 포신은 개량형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52구경장 155mm 포를 장착했습니다. 통해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톱바스토퍼즈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폴란드산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산 포신이 자꾸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로 포신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에 K9 차체를 결합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주포 크랩은 분당 6발을 사격하며 사거리는 30에서 40km. 기본적으로는 K9A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22문의 크랩 자주포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랩 자주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나자 폴란드군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크랩 자주포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군에 크랩 자주포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생산한 크랩 자주포가 80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군 보유 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K9의 포신을 단 크랩 자주포는 포신이 떨어져 나가도록 전투에 참여했고 돈바스 전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K9 자주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크랩 자주포 48문과 지휘 차량 등을 보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크랩 자주포 포탑 원형인 AS90을 개발한 영국의 움직임도 변수였습니다.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엠퍼빌 파이어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AS90은 2030년대 초를 전후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로서는 이런 영국의 AS90을 도입했다가 앞으로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는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실제 한국군에서 천여 문을 운용 중이었고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했으며 K9는 K9A1에서 K9A로 이어지는 성능 개량 로드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종 진화형인 K9A는 자동장 전장치와 복합 소재, 보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을 탑재, 화력과 방어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기존 6발 대비 1.5배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서방 국가의 경쟁 기종들은 성능 개량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상번입니다. 이래서 크랩 자주포의 포신을 통해 한국 K9의 기술 수준을 접한 폴란드로서는 K9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한국산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처럼 탁 트인 평야에서는 곡사포가 은신할 곳이 없고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 운용을 감안하면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쓴 뒤 신속하게 이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K9를 비롯한 고성능 자주포 대량 배치는 평야에서의 장거리 포격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원하게 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지난해 초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가상호게임 윈터-20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툴라 강 동쪽 지역을 22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워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4일 차에 수도 바르샤바 포위에 성공했고 5일 차에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으로 본 폴란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K9와 K2 전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 탱크들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나라의 탱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도 20문의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했습니다. AS-90은 영국군이 1993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자주포로 K9의 개발 초기에만 해도 영국 AS-90의 재원과 시스템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정도로 한때는 선진 자주포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겼던 자주포입니다. 처음 3분간은 분당 6발씩, 그 뒤에는 분당 2발씩의 지속 발사가 가능한 장전 체계를 갖추고 기동 중에도 사격 제어를 받고 정지해 1분 만에 사격이 가능한 사통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이 39구경장이라 K9에 비해 사거리가 짧습니다. 영국은 203년까지 AS-90 자주포 및 MLRS, 기타 모든 포병 자산을 퇴역시키고 무인기 및 정밀도 로켓으로 대체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AS-90을 퇴역시킨 자리에 과연 어떤 자주포를 도입할지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물론 K9의 개량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엄청난 호재가 들려옵니다. K9의 경쟁 자주포인 프랑스 넥스터사의 캐사르 자주포의 가격이 공개된 겁니다. 방산 전문 매체 세퍼드 미디어에 따르면 캐사르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한화로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가격은 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가격면에서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는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방어력, 연사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K9 썬더가 프랑스의 캐사르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캐사르 자주포는 바퀴 8개인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mm 폭을 얹은 자주포로 분당 6발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포탑이 장갑화되어 있지 않아 포수와 장약수 등 전원은 차량 밖에 있는 만큼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생화 항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 장포신을 채용해 사거리가 최대 40km에 이르며 자동 탄약 장전 장치를 장착해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하고 분당 6에서 8발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분당 2에서 3발을 1시간 동안 쓸 수도 있으며 1시간에 120에서 18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보낸 크랩 자주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발사를 하고도 포신은 멀쩡할 정도로 K9 자주포의 우수성이 본의 아니게 입증됨에 따라 K9 자주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도 과연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또 한 번 축배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 하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났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지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업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 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 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깃이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기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어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에 거대함에 속아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업이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기지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 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 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 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캐파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영국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도를 넘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분노했습니다. 타국의 땅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영국 정계에서는 중국과의 단교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영국 총리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게 제대로 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단교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여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체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은 대형 포스터를 높게 치켜들며 반중 구호를 외쳤습니다. 30에서 40명 정도 인원이 중국에 대해 성토하며 시진핑 독재 체제의 중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죠. 홍콩 출신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시위는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러나 뜻밖의 사태로 흘러갑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인원 여럿이 우르르 나오더니 이들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는 시위대 한 명을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영국 땅에서 영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낮에 버젓이 폭행을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태에 영국 경찰이 중국 영사관에 진입, 폭행당하던 이를 끌고 나오며 영사관 직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본토인들이 나와 폭행까지 할 것이라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황당한 행동에 분노했는데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중국인들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볼 수 있기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중국의 행동을 참지 않았습니다.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 의장인 보수당 의원 엘리샤 컨스는 중국 대사에게 항의는 물론이고 폭행에 가담한 관계자를 전부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중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제시 노먼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사 대리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 행동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함부로 협한 말을 담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일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중국 영사관에 들어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죠. 어떤 외교기구도 관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협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입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201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벌어지면서 양국 사이에는 큰 갈등의 골이 생겨났었죠. 홍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영국은 중국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일국 양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친중 인사로 홍콩 지역을 장악 중국의 뜻대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나무인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대놓고 영국의 동맹관계를 비난 오커스에 참가한 영국을 헐뜯었죠. 호주, 미국, 영국이 함께 맺은 군사동맹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중국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영국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국에게 대항하면 영국도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에게 무역으로 압박을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호 간 적대적 태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사관의 월권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영국 내에선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수준이 아닌 단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최근 영국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단교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악의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철저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 매파 기조를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는 중국 비난으로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었죠. 그런 그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을 세계적 경쟁국에서 위협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도 수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교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보수당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며 영국 정계는 현재 중국에 대해 협박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녀가 물러나도 중국에 대한 단교 결정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영국을 향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끈질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죠.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미친 여파 때문에 영국 정계에선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은 초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영국에선 보수당 의원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요원이 침투, 고급 정보를 훔쳐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영국 국내 정보국의 마이오 수장이 중국의 스파이 위험성을 경고, 영국 전역이 중국 스파이들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공개석상에서 스파이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길 정도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언론인으로 위장한 중국 국가안전부의 MSS 요원이 영국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 MIO 요원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부 추방한 일도 있었죠. 중국 공자학원의 스파이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공자학원만큼 영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있는 조직은 없다고 경고하며 공산당의 영향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출자해 세계 16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총 500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스파이 양성소 혹은 스파이 침투 기관으로 바꾸고 이를 몰래 후원해왔습니다. 주요 정치인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중국 간 과학기술 연구 협력의 중개 기업 컨설팅 서비스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공자학원의 영향이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 중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니 댄커 영국 산업연맹 CBI는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영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 시장을 최대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한 물자를 회수하거나 현지 인력 해고 및 공장 정리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펜 매입 불허 결정인데요. 중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넥스페리아 회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매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략 물자로 간주되는 반도체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협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반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지를 드러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이뤄진 양자 프레임워크 합의는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현재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무역과 국방, 안보 등 중요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녹색 경제 분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특사를 임명,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특사를 임명해 사업 협조를 구한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고 향후 수소 기술에 있어 한국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영국의 친환경 사업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군사적으로도 한국 잠수함과 전투기 구입에도 영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조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영국의 손을 잡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하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한국-영국 사이가 단단하게 굳길 바라며 중국과의 손절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을 응원하여 한영동맹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